제3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존 전략, 유별난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1. 알고 보니 백조였던 미운 우리 새끼. 당신은 자신의 남다름을 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잠시도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 책을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이 드디어 의미를 찾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도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대부분 그러한 진실 앞에서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충격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안도하는 마음. 맨 처음에는 안도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잠시도 떨칠 수 없었던 막연함, 불편함, 무의식적이지만 뚜렷이 감지되는 그 불편함이 드디어 말로 설명된 것이다. 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은 하루에도 10번씩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내가 그들의 신경학적 특성과 그 결과에 대해 말해주면 그들은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풀이해준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게다가 나의 설명을 따르면 그들의 존재는 긍정적이기까지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판단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익숙해져 있다. 너무 예민해, 너무 까다로워, 안정감이 없어, 미성숙해, 속을 알 수가 없어 등등.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의 자의선과 적의선을 감지하고 드디어 그들의 이미지를 일관되면서도 꽤 괜찮은 모습으로 제시한 것이다. 미운 우리 새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백조로 성장한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무런 충격도 없을까? 모든 것을 의심하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 특유의 습성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상담을 받으러 올 때마다 지치지도 않고 물어본다. 선생님, 잘못 아신 게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감각, 과민증, 이상주의, 거짓, 자아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줘도 그렇다. 그들은 매번 자기가 그렇기는 하다고 시인한다. 네가 작용하는 방식을 기술할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내가 어떻게 설명을 더 해야 하나? 내가 답답해하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한다. 그렇죠, 선생님. 확신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나의 망설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했다.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도토리를 들고 있는데 내가 그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한 셈이군요. 정말 말 한 번 잘했다. 그 후로 그 말은 아무리 설명해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 그들에게 유일하게 먹히는 말이 되었다. 어쨌든 나는 안다, 확신한다. 하지만 의심을 거두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통하지는 않는다. 5단계 감정 롤러코스터. 안도는 오래가지 않는다.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사연을 다시 쓰는 동안만 유효할까? 그들의 경험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 시도 때도 없는 질문 공세에 지쳐서 결국 짜증을 내던 부모님, 재미있는 걸 발견해서 알려주면 놀리기만 했던 친구들, 아주 각별하든가 골치 아프게 꼬인다든가 둘 중 하나였던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거의 항상 따라다니는 이 불편함까지 다 이해가 된다. 이처럼 과거를 재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이 거추장스러운 자신만의 특성이 평생 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베로니크는 감정이 격양될 대로 격양되어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은 지금 제가 평생 고치지도 못하는 더러운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어쨌든 절대로 남들처럼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의 비유를 들었다. 베로니크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오리들과 살아야 한다면 백조가 되어 좋을 게 있나요?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우연히 되지 못한다. 오리든 백조든 다 거기서 거기다. 다행히 나는 그들의 폭풍 같은 감정에 이미 익숙하다.
언젠가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바람을 온전히 떠나보내면 애도의 과정이 조금 다른 국면으로 시작된다. 강한 부정. 철저한 의심이 기재와 함께 처음부터 부정이 나타난다. 지난번 상담에서 남은 대화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매번 새롭게 따지려 드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아예 차단하고 자기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몇 달씩 치료 과정을 중단해 버린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롭게 깨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자기 개발 작업과 별개로 여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작업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하지만 대부분은 신념의 체계를 혁명적으로 뒤집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차츰 직시하게 된다. 분노. 그 다음에가 분노가 온다. 힘들었던 학교생활, 이해받지 못해서 속상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분하다. 사이와 그동안 만나봤던 심리 전문가들을 생각하면 분하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찾아갔더니 그 사람들은 어땠더라? 왜 그 선생님들은 이 남다른 두뇌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주지 않았나? 이러한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사람은 극히 드물다. 평범하지 않은 두뇌가 걸림돌이 되어 남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하고 무엇보다도 한 마음으로 연대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꿈밖에 없는 사람이 늘 자신의 남다름을 고려하여 살아야 하다니 얼마나 분한가. 세 번째, 괴로움. 사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일반적인 기준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라고? 이상주의를 포기하라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그러려니 받아들이라고? 개인주의자가 되라고? 객적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챙겨보면서 살라고? 오늘은 비가 온다는 둥, 오늘은 날이 참 맑다는 둥 의미 없는 대화만 주고받으며 흥청망청 파티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춤이나 추라고? 그럴 순 없다. 소울메이트를 찾아야 한다. 그럼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나의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란 말인가? 그런 식의 엘리트주의는 더 싫다. 게다가 똑똑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혼자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 어쩌라고? 자신이 정말 백조로 대접받을 만하다고 인정하기가 쉬운가? 정신적 과잉 활동인끼리의 대화 집단은 특히 형성되기가 어렵다.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비생산적인 탁상 공로로 치닫은 답변가. 집단 치료가 이루어져도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집단의 소속감을 갖지 못하거나 하기 쉽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모두가 열등감을 느낀다.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말도 잘할까? 저 사람은 백조가 맞아? 하지만 난 아니라고. 게다가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편함으로 모자라 집단 전체의 불편함과 괴로움까지 자기 것으로 삼는다. 네 번째, 체면.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약한 편인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자신의 비범함을 발견하고 나면 대개 힘든 시기를 겪는다. 그들의 우울증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옛날부터 자기가 남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실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세상은 그 모습 그대로 그들과 어우러지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다른 세상, 더 나은 세상, 마땅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은 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상에 적응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순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렇다. 하지만 사람은 꼭 순리만을 쫓아 살지는 않는다. 어쨌든 내가 바라는 것처럼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맞춰 살아야지. 땅이 꺼져라 한숨이 나온다. 세상이 이렇지만 않다면 좋으련만. 다섯 번째, 수용. 정신적 과잉 활동은 독이 든 선물이다. 독이 들었어도 선물은 선물이다. 남다른 두뇌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렇다. 여러분은 금세 뜨겁게 달아오르고 번득이는 두뇌를 가졌다. 그러니 축배를 들자. 물론 예민해도 술은
받는 체질이라면 말이다. 머릿속 생각들을 휘어잡자. 상당수의 책들이 정신적 과잉 활동을 매우 비극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사기를 떨어뜨린다. 물론 뭐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신적 과잉 활동의 선물이 아니라 고충거리다. 그리고 실제로 괴로워할 만한 객관적 이유가 충분히 있다. 피해가 어디에 한두 가지인가, 늘 밀려나고 차이면서 문제가 뭘까 방황한 세월, 이해할 수 없는 쓰라린 괴리감, 기복이 심한 학교 성적, 실제 능력보다 훨씬 낮은 직장에서의 평가, 사기꾼이 된 듯한 기분과 주위의 질시, 심심찮게 당하는 괴로움, 혼란스러운 애정생활. 아리엘 아다는 어른의 영재성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라고 했다. 이 지적은 분명히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분의 근본적인 기질 자체가 우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변할 수 있다. 과민한 감각을 타고난 여러분은 신경학적으로 삶의 기쁨도 몇 배로 부풀려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그 기쁨, 아름다운 새소리에 냉큼 박차고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힘찬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 지적 도전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여러분의 다각적 사고 방식을 행복에 적용함으로써 기분 좋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보라. 아니,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 해결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앞길에는 두 가지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과 침울함에 대한 중독이 그 암초들이다.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휘어잡을 때다. 기분의 자동성을 이용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일상의 리듬을 부여하는 자질구레한 습관, 개인적인 의식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습관과 의식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수행한다. 예컨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순서라든가 샤워를 하면서 몸을 씻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배꼽에서부터 피누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목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때를 민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가령 팔을 다쳐 깁스를 한다든가 그제야 습관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자동성은 감정, 특히 우리 기분에도 작용한다. 어떤 감정을 자주 느낄수록 감정에 빠지기 쉬워진다. 어떤 기분에 젖어 지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반사적으로 그 기분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기분의 고속도로라는 표현은 기분의 자동적인 발동이 그러한 수준까지 미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연달아 아침에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면 매일 아침 우울한 기분에 젖을 확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아예 우울함을 편안하게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기분 상태를 확인해보고 우울함을 떨쳐내자. 닻을 내리는 기법, 단 내리기, 앵커링은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NLP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단 내리기는 어떤 외부 자극이 심리 상태와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프루스트의 마들렌은 자연스러운 단 내리기의 가장 유명한 예일 것이다. 프루스트는 마들렌을 한 입 베어문 순간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세세한 부분까지 고스란히 떠올렸다. 이 경우에 기억을 촉발한 것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맛이었다. 단 내리기의 가능성은 수없이 많다. 히트곡의 첫 수절만 듣고 신나게 놀았던 파티를 연상할 수도 있고 고즈넉한 바닷가 사진을 보고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닷, 즉 연결고리는 무의식적이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기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것이다. 단 내리기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관리하고 심리적 재원을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서 심리적 재원은 결국 어떤 상황을 가장 잘 넘기기 위한 최적의 심리 상태, 용기, 편안한 마음가짐, 집중 등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망치는 심리적 요소, 스트레스나 두려움이나 의욕 상실 등을 제한하는 상태다.
심리 상태를 다스리려면 주어진 사항을 처리하는데 가장 적절한 내면 상태를 선택하고 그 상태를 가동시키고 상황이 요구하는 시간만큼 그 상태를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심리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다잡는 법도 배워야 한다. 미리 긍정적인 닷들을 마련한다면 필요할 때 그 닷들을 써먹기만 해도 될 것이다. 자신이 풍성해 갖고 있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기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이제 곧 맞닥뜨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내면 상태는 무엇인가? 그러한 긍정적 상태를 경험했던 과거의 상황을 떠올려보라. 그때의 오감을 상상하면서 당시의 기분을 떠올린 후 여기에 어떤 감각적 닷 내리기를 결부시킨다. 피부를 살짝 누르는 감촉이라든가 좋았으라는 속삭임이라든가 나는 주먹을 꽉 쥐는 감각을 써먹는다. 내 마음 상태를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좋다. 닷 내리기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심리적 재원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닷을 내려야 한다. 그 후에 동일한 몸짓을 하면 동일한 심리적 재원이 발동한다. 너무 평범한 몸짓을 닷으로 생각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 닷은 여기저기 동원되느라 금세 달콤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임상 연구는 달리 일단 닷을 잘 내렸다고 해도 닷 내리기를 반복할수록 그 닷의 수명이 길어지지 않는다. 자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모든 여러분이 내면에 있다. 케케묵은 9g, 시리, 전전긍긍의 고스트로 이제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재원들로 닻을 내리자. 언제나 깨어있는 정신, 호기심, 따뜻한 호의, 낙관주의. 예를 들어 현재 여러분의 유별나게 활발한 두뇌 활동을 소화하고 통합하려면 어떤 심리적 재원이 필요할까? 나는 참신하고 순수한 경의와 호기심의 닻을 내리라고 말하고 싶다. 그 내에 있는 놀이터를 발견하고 한 달을 달려가서 아이의 마음에 닻을 내리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와, 나는 정말 멋진 데를 가졌구나. 여우 원숭이처럼 폴짝폴짝 넘나든다. 이거지. 와, 내 머리는 정말 빨리 돌아가는구나.